그럼 계속해서 10쪽 내림순 번역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림순 번역 이론의 요지를 하게 되면 영어든 우리말이든 아니면 일본말이든 모든 언어는 말하는 순서대로 뜻을 전달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해 봤을 때 말의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동사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오죠. 영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때 거꾸로 번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교육에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거꾸로 번역해야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거꾸로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순서대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번역하는 방식에 젖게 되면 영어에 대한 적응이 매우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응이 늦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어가 아예 번역되지 않거나 번역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엉뚱한 의미로 번역해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재래형 문법에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내림순 번역 이론이 부재했던 상태에서 나왔던 위험한 문법이었어요. 이 외에도 내림순 번역 이론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상한 문법은 또 있습니다. 우리말은 우리말 방식으로, 영어는 영어식 방식대로 말하는 순서대로 뜻을 생각하고 전달한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man who has two languages has two minds.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외문을 보고 넘어가죠. 4번 외문을 봐주세요. I have a book. 책 하나를 가지고 있다. That is interesting. 그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죠. 그런데 이 재래 영문법에서 관계 대명사를 거꾸로 번역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그리고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에 대해서는 이 책자의 제7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11쪽의 방위표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방위표 이론은 수학적인 이론으로서 좌표 이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낱말이나 관용구, 모든 문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방위표 이론이 없었던 그 재래형 문법은 어떻습니까? 그 윌쉘에 관계된 단순미래, 의진미래 아시죠? 그 공식표를 아무리 외웠다 할지라도 여기 이 방위표 이론에 따르면 그 정답률은 제로입니다. 그 같은 어려운 공식표는 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같은 방위표 이론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재래형 문법에서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재래형 문법이 윌쉘이라고 하는 이 두 낱말에 대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했다면 이뿐만이 아닌 모든 낱말에 대하여, 수고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 알고 보면 엉터리 투성이가 많습니다. 제가 자칫하면 또 흥분하게 생겼어요. 자제를 해야 되겠죠. 나라 영어 교과서, 특히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났던 그 억양법, 억양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억양법은 바로 이게 방위표 이론이나 상황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전부 그거는 잘못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증명이 됩니다. 여기 방위표 이론과 같은 이 수학적인 이론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 예를 들게 되면 You are welcome이라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어떤 교과서에서는 You are welcome,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You are welcome,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억양을 암기하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교과서에 나오는 억양을 인토네이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을 보게 되면 정말 불쌍합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 정도로 접어두고요. 12쪽으로 넘어가죠. 언어의 세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만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는 저의 이 말을 중단시켜 놓고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릴 때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의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읽어보시고 제 말씀도 들어주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언어의 세 가지 측면이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수학적인 측면과 자연과학적 측면, 그리고 인문과학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적인 측면입니다. 여기 첫째 줄을 보게 되면 재래형 문법은 불변의 진리,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불변의 진리는 역사적 사실은 시제의 일치의 외외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의 연쇄 반응이라 할 수 있죠.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역사적 사실은 시제의 일치의 외외라고 설명하는 영어 선생님께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결론적으로는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역사적 사실은 시제일치 외외가 아니다. 외외다. 그런 설명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언어의 수학적인 측면은 자연과학적 측면이나 인문과학적 측면보다는 가장 우선시 됩니다. 법률에 비한다면 최고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측면은 자연과학적인 측면이나 인문과학적인 측면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소이론이나 조합이론, 방위표이론 같은 것은 수학적인 측면에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리게 될 동사의 점개념, 선개념, 시점 일치 이런 것은 역시 수학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모든 언어에 그리고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흔히 언어학자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문법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수학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죠. 수학의 원리를 모르고서 자연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이게 언어에서도 수학적인 측면을 모르고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어의 자연과학적 측면이나 인문과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어라 하는 것은 수학적 측면과 자연과학, 인문과학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이 맞물려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수학적인 측면은 영원 불변의 진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가변의 진리로서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 수학적 측면이 불변의 진리라 하는 말은 모든 시대의 모든 언어에 대하여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래 영문법은 자연과학적 측면과 인문과학적인 측면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수학적인 측면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거의 모든 설명이 모순의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그 같은 모순을 보충하려니까 또다시 끝없는 문법이 또 연장되는 겁니다. 수학적 설명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밭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아시죠? 이 같은 명제는 지구에서든 우주의 어떤 곳에서든 그것은 진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죠. 공간도 초월하고요. 그러나 8월은 덥다 혹은 태양은 빛난다와 같은 이 자연과학적인 설명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장소와 때에 따라서 그것은 거짓이 될 수도 있죠. 태양이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무다라는 말을 저는 불변의 진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대통령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그 방문을 열게 되면 저 앞산 위에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뚝 솟아 있어요. 저는 그 소나무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알고 보니까 그 소나무도 역시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 큰 수레바퀴 위에 실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빛난다라는 사실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잠깐의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언어의 수학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원소이론이나 조합이론, 방위표이론, 동사의 점개념, 선개념이라든지 시점 일치 같은 말들은 수학적인 설명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언어에 변함없이 적용될 수가 있으며 외외도 있을 수가 없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연과학적 설명이나 인문과학적인 설명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언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또는 둘을 가지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어를 설명하는데 수학적인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왔죠. 그랬더니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한다기보다는 평소에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께서는 도대체 영어 하는데도 또 수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반발하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여기 13쪽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참고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언어의 상대성 집단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언어에다가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아는 바는 없지만 남자가 무엇인지 알려면 여자를 모르고서는 안됩니다.
봄, 여름, 가을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겨울이 무엇인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짧은 것이 없으면 긴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맏며느리 착한지 어떤지 알려면 둘째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느 학에서 말하는 상대성 집단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자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이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상대성 집단이 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개도 마찬가지고 길다와 짧다도 역시 상대성 집단을 이루고 있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의 상대성 집단을 이루는 말들입니다. 이 같은 상대성 집단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재래영문법에서는 군데군데 큼직한 잘못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준동사에 속하는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대해서는 재래영문법 방식으로는 영원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성 집단 이론과 원소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여기 개정영문법의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대한 설명은 정말 쉽고 정확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귀하께서 영어를 교육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14쪽이 되겠는데 여기 상대성 집단의 일반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학습자들은 읽어보지 않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교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한 번쯤 신중히 읽어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